무라카미 하루키.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근데 대체 어떻게 한 작가가 또 그의 소설 한 권이 말 그대로 한 세대를 상징하는 현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400만.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한국에서만 팔린 상실의 시대 추정 판매 부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냥 베스트셀러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그 시대를 살아간 젊은이들한텐 필수품? 하나의 상징 같은 거였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상실의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 그럼 대체 어떻게? 어떤 요소들이 딱 맞아떨어져서 이 책을 이런 문화 현상으로 만든 걸까요? 지금부터 그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책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제목입니다. 이건 정말 신의 한 수라고 불릴 만한 천재적인 마케팅이었어요. 원래 제목은 비틀즈의 노래 제목이기도 한 노르웨이의 숲이었어요. 이게 한국으로 오면서 상실의 시대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죠. 어떠세요? 제목만 들어도 뭔가 느낌이 확 오지 않나요? 당시 시대 분위기, 그 감성을 정말 완벽하게 담아낸 제목이었던 겁니다. 이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이 뭔가 좀 있어 보이면서도 또 당시 젊은이들이 느끼던 그 막연한 공허함, 상실감, 이런 감정들을 딱 건드린 거예요. 막 경제는 성장하는데 마음 한구석은 왠지 텅 빈 것 같던 바로 그 80년대 후반 젊은이들의 마음에 그대로 가닿은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바로 타이밍이에요. 이 소설이 그리고 이 제목이 왜 그렇게 성공했냐? 그건 바로 서로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 있던 두 세대의 시대 정신을 기가 막히게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소설의 배경은 1960년대, 70년대 일본입니다. 격렬한 학생운동이 끝나고 남은 건 어떤 허무함, 환멸감이었죠. 그런데 이 책이 한국에 들어온 게 1980년대 후반이에요.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학생운동이 잦아들면서 뭔가 집단적인 상실감을 느끼던 시기였거든요. 마치 20년의 시차를 두고 데자뷰처럼 일본 젊은이들의 감정이 한국 젊은이들에게 그대로 이어진 거죠. 하지만 이런 시대적인 배경, 완벽한 타이밍만으로는 설명이 다 안 돼요. 자, 세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죠. 이건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 바로 그 이야기 구조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비평가들이 그의 소설을 분석해 보니까 일정한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평범한 주인공의 일상에 어느 날 갑자기 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미스테리한 여행을 떠나게 되죠. 거기서 온갖 시련을 겪고 어떤 경계를 넘나들다가 결국엔 뭔가 깨달음을 얻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어때요,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영웅의 여정 구조예요. 우리가 열광하는 스타워즈나 마블 영화 같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바로 이 공식을 따르죠. 문화나 언어에 상관없이 전 세계 누구에게나 통하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의 원형인 셈입니다. 물론 일부 비평가들은 이런 점 때문에 맨날 똑같은 얘기만 찍어내는 이야기 공장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익숙하고 안정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오히려 다른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무라카미 소설의 진짜 매력, 마지막 단서의 말이죠. 자, 이제 무라카미 현상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그건 바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무라카미 하루키만의 독특한 문체입니다. 그의 소설을 읽다 보면 주인공이 어떤 음악을 듣는지, 스파게티를 어떻게 만드는지, 창밖으로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이런 아주 사소한 일상들이 정말 집요할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되잖아요. 이건 그냥 묘사가 아니에요. 마치 독자의 머릿속에 있는 감각 데이터에 직접 접속해서 그 장면을 생생하게 재생시키는 것 같달까요? 이게 정말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무라카미의 글을 읽는 경험은요, 마치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인데도 이상하게 익숙하고 그리운 그런 기억을 발견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이야기를 읽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없던 새로운 기억이 하나 생기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감정적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결국 이 무라카미 현상이라는 건 어느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여러 요소들이 절묘하게 만나서 만들어진 완벽한 폭풍이었던 거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재료, 상실의 시대라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던 제목. 이건 한 세대의 심장을 정확히 겨냥한 마케팅이었죠. 두 번째 재료. 소설 속 인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마침 독자들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완벽한 타이밍에 도착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할리우드 영화처럼 누구나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영웅의 여정이라는 보편적인 이야기 구조를 사용해서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마치 내 안에 없던 기억을 새로 만들어주는 것 같은 독특하고 흡입력 있는 문체로 독자와 아주 깊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네 가지 요소, 즉 천재적인 마케팅, 시대정신과의 조응, 보편적인 스토리, 그리고 독창적인 스타일이 완벽하게 결합되면서 하나의 소설이 시대를 정의하는 거대한 현상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문화 현상들 중에서도 과연 이와 같은 완벽한 폭풍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례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작품은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현대 고전이죠.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입니다. 이 소설이 대체 어떤 매력을 가졌길래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랑받는지 그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그냥 무심코 듣던 노래 한 곡이 갑자기 내 과거의 모든 기억, 모든 감정을 눈앞에 확 펼쳐놓는다면요. 이 소설은 바로 이 기막힌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를 순식간에 기억과 음악, 그리고 어떤 아련한 슬픔의 세계로 초대하는 거죠. 주인공 와타나베에게 비틀즈의 노르웨이의 숲은 그냥 노래가 아니었어요. 무려 19년 전의 과거를 통째로 소환하는 일종의 타임머신이었던 셈이죠. 이건 단순히 옛날에 그랬지 하고 추억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과거가 여전히 현재의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는지 그걸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소설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부터 따라가 보죠. 이 모든 기억의 홍수를 불러일으킨 그 멜로디에서부터요. 이야기는 1960년대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주인공 와타나베, 그리고 그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친구 기즈키, 또 기즈키의 연인인 나오코. 이 셋은 정말 뭐랄까 하나의 세계처럼 단단하게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17살이 되던 해에 기즈키가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이 한 번의 사건으로 그들의 완벽했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바로 이 갑작스런 죽음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상실의 시작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소설이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은요, 이 거대한 트라우마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도대체 왜 내 가장 친한 친구는 죽음을 선택했을까? 이 지문이 남겨진 와타나베와 나오코의 삶을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거대한 물음표가 됩니다. 근데 소설은요, 끝까지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그 알 수 없음, 그 침묵 자체가 핵심이거든요. 등장인물들은 답이 없는 질문을 끌어안은 채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도 좀 그렇지 않나요? 모든 일에 명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작가는 이런 내면의 상태를 정말 기가 막힌 상징 하나로 보여주는데요. 바로 어두운 우물입니다. 평화로운 들판 한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구멍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삼켜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실의 위험이 삶 바로 아래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도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와타나베는요,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바로 너무나도 다른 두 여자, 나오코와 미도리를 만나게 되면서부터죠. 위 둘은 와타나베에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를 상징해요. 나오코가 죽은 기즈키와 함께한 과거, 그리고 슬픔의 세계라면 미도리는 지금 여기서 살아 숨쉬는 현재이자 생명력의 세계인 거죠. 와타나베는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나오코는 와타나베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랄까 과거의 기억 속에 함께 머물러 달라는 어딘가 위태롭고 아름다운 부탁처럼 들리죠. 그녀는 기즈키와의 추억, 그 상실의 세계에 갇혀있는 인물입니다. 반면에 미도리는 어때요? 날 얼마나 좋아해? 라는 질문에 봄날의 곰만큼이라고 대답하는 정말 엉뚱하고 생생한 캐릭터예요. 그녀는 자신만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와타나베를 계속해서 현실 세계로, 미래로 끌어당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와타나베가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방황하고 있을 때 그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를 나눠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레이코라는 인물인데요. 나오코가 있는 요양원에서 만난 와타나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여성이에요. 그녀 역시 인생의 깊은 상실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청춘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현명한 멘토 역할을 해줍니다. 레이코가 건네는 지혜는 이런 거예요. 과거의 아픔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냥 인정해라. 답 없는 길문은 그냥 놓아줘라. 억지로 뭘 바꾸려 하지 말고 삶의 흐름에 몸을 맡겨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쪽을 선택하라는 거죠.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안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이제 소설의 마지막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 결말은요, 모든 게 해결되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중요한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 번의 깊은 상실을 겪은 와타나베는 말 그대로 영혼까지 텅 비어버린 채 목적지도 없이 일본 전역을 헤매고 다닙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때 레이코와 함께 아주 특별한 의식을 치르는데요. 둘이 밤새도록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 곡수가 무려 59곡이에요. 이건 죽은 이들을 떠나보내고 남은 사람들이 슬픔을 제대로 애도하는 둘만의 장례식이었던 셈이죠. 이 의식이 끝나고 레이코는 와타나베에게 정말 결정적인 조언을 합니다. 너는 미도리를, 즉 삶을 선택했고 나오코는 죽음을 선택했다. 이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네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굉장히 냉정하게 들리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와타나베는 선택을 합니다.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서 미도리에게 전화를 걸죠. 이건 그냥 전화 한 통이 아니에요. 과거의 유령들을 뒤로하고 살아있는 현재와 연결되기를, 삶을 선택하겠다는 그의 의지적인 첫걸음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미도리가 묻습니다. 지금 어디야? 그 질문을 들은 와타나베는 자신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걸 깨닫죠. 소설은 바로 이 질문과 함께 끝이 납니다. 이건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상실과 혼돈을 겪고 난 후에 나는 이제 내 인생에 어디쯤 서 있는가? 이 질문은 어쩌면 시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깊고 묵직한 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